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조경 시공학. 우리 보강 수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는 내일이 추석인데, 아직 추석 전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추석 세고 아마 시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가 10일 날 수업인데, 이거를 이제 수업을 휴강하고 이 보강으로 좀 올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시청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바심 있게 막 이래 하지 말고 천천히 수업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좀 시간이 길 수가 있어요. 저 혼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이제 시청하다가 중간에 일시 정지했다가 몸도 좀 풀고 그렇게 한번 수업을 임하길 바랍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들라나 그때까지 계속 이제 틀어놓고 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짜돈동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가 17일 날 또 봐야겠죠. 그죠? 17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필요한 우리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에 우리 단톡에 올려드렸죠. 과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는 곳이 제 사무실인데 사실은 옆에 기차가 막 지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잡음이 조금 들릴 때 제가 좀 멈출 겁니다. 멈추고 다시 이제 재생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 순탄하게 안 넘어갈 거예요. 아마 조금 어색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네트워크 공정표, 그렇죠? 그까지 했었죠. 그게 조금 복잡했는데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 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페이지 53페이지 원가 관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가 관리 53페이지죠. 자, 개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공 관리의 목표는 품질 관리, 그러니까 좋게 당연히 품질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죠? 공정 관리, 빨리라기보다는 요즘은 빨리란 말을 안 해요, 잘.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제 공정 관리를 잘 해서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원가 관리, 이왕이면 같은 가격에 이왕이면 좀 품질도 같고 이러면 좀 더 싼 걸로 같은, 그렇다고 재질을 아주 저급을 쓴다든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싸게란 말은 이왕이면 같은 거에 좀 괜찮은 걸로, 좀 싼 걸로, 원가가 싼 걸로 그런 거를 원가 관리죠. 목적물을 완성시키는 데 있으며 시공업체는 합리적인 시공 관리를 통하여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설립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싸게 해당하는 원가 관리가 시공 관리의 핵심 내용이 된다.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원가 관리의 지표와 수단 되어 있죠. 여기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의 적용과 자금 조달 계획. 원가 관리의 적용과 자금 조달 계획은 우리가 시공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에 이윤도 있어야 되고 기업의 이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페이지 54페이지에 원가 관리와 자금 조달 계획,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수급인의 시공 수입, 그냥 예를 들어 몇백억짜리 아니면 몇십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 업체에서 다 돈을 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자금력이. 그래서 미리 선급금이라고, 선급금, 돈을 일부를 좀 주는 거예요. 먼저 업체에 이걸 가지고 먼저 자재나 이런 걸 좀 써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내역서에 보면
직접 공사비의 재료비에 지금은 70%까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선급금을 뭐 자재 사고 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통해서 선급금을 미리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기성금이라고 있어요. 우리 공사 기간이 만약에 1년이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공사를 그만큼 뭐 공정률을 뭐 30%, 40%, 50%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만큼에 대해서 중간에 너 이만큼 시공했으니 문제가 없으니까 돈을 줄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준공금,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난 후에 최종 마지막 정산을 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전부 다 준다라는 거죠. 안에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로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품질 관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55페이지 우리 품질 관리 좋게 아주 뭐 잘 나와야 되겠죠, 그죠? 개요 품질 관리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의 체계이며 근대적 품질 관리는 통계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계적 품질 관리를 의미한다. 우리 KS 코리안 스탠다드 우리 한국에서 인정한 제품의 그 표준 제품을 쓰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KS나 뭐 우리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 인정한 이런 자재들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건설공사 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만족한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하며 제조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수반함으로써 공정, 전체 및 경제적 측면 등 요구하는 공사 품질의 규격 범위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제품 또는 시설물을 경제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 및 방법이나 공정 관리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품질 관리. 자, 우리 근데 조경 쪽은 물론 뭐 시설물은 KS나 ISO나 뭐 이렇게 뭐 규격이 딱 맞는 걸로 나오지만 식재 같은 경우에는 딱딱 찍어내지는 못하죠. 왜?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거는 수목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주관적인 관념이 좀 많이 들어가요. 객관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나는 이 나무 괜찮은데 나는 별로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우리 조경 식재 부분의 면에서는 좀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페이지 56페이지에 뭐 통계적 품질 관리, 통합적 품질 관리, 품질 관리의 기능과 목적 이거는 교재를 좀 참고를 좀 하시고 품질 관리의 순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시방서 또는 규격치를 설정한다. 어떻게 강도나 형상이나 이런 거. 두 번째 품질 관리에 적용하는 검사 방식 및 특정치를 설정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실시 공정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데이터를 잡는다. 네 번째, 데이터의 표시 방법을 정하고 관리 상태의 판정 기준을 정한다. 다섯 번째, 정해진 방식에 따라 관리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여섯 번째, 품질 관리 과정에서 규격치를 벗어나거나 관리가 불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공정을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겠죠. 그죠?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의 품질 관리. 요거는 이제 우리 조경 쪽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다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목이 아파서. 자, 이거는 교재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8페이지에 공정별 시공 품질 확인 시점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조경 식재공사, 조경 시설물공사, 유의시설공사 이런 품질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여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58페이지 안전관리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제일 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특히 현장에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빨리빨리란 말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죠? 뭐 상해를 입거나 이러면 평생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제일 안전이 제일 이슈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도 뭐 참 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안타깝게 사람들의 생명도 많이 앗아갔어요. 그래서 법을 더 강화시키고 안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꾸 이 기차가 자꾸 지나가서 이 매끄럽게 잘 안 되네요. 자꾸 끊었다 시작하니까. 자, 봅시다. 개요. 오늘날 건설공사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내용 또한 복잡화됨은 물론 시공기술의 혁신과 기계화 시공 등으로 인력 시공에 의한 의존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그렇죠. 자연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 및 공해 등 새로운 재해가 증대되고 있다. 건설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는 이러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시설 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가 되며 합리적인 공사관리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물론 뭐 공사도 뭐 우리가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는 뭐든지 안전하게 공사를 잘 마감을 지을 수 있는 게 큰 중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59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의 원인 있죠. 자, 한번 볼게요. 건설공사에서는 추락과 토사붕괴, 낙반,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양상인데 기계화 시공 및 복잡 다양화되고 고속화되는 건설 시스템 변화 등의 현상에 동반하여 재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공 기술상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사고 유형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서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안전 대책으로는 시공관리상의 안전관리 또는 재해 문제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 제시와 같은 고려사항의 검토가 요구되며 시공관리 안전대책의 적용이 실제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안전관리 고려사항은 이거는 뭐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읽어 보십시오. 1, 2, 3 이거를 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인명사고 한 건도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렇죠. 항상 신경 쓰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또 많이 바뀌어졌고요. 저도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목적물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 막 빨리 뭐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사 기간 내에 안전하고 품질 지킬 거 지켜가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락은 저번 시간에 원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이까지 총론은 이까지 하고 이제 제2장의 조경 시공 일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2장. 자, 조경 시공 일반. 우리가 제1장 앞에는 총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다 그러면 이제는 조경 시공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좀 깊게 한번 들어갈 겁니다. 앞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고 온 건데 이제부터는 각 공정별로 어떤 내용들을 조금 그나마 좀 상세하게 좀 들어갈 거예요. 한번 봅시다.
63페이지죠. 자, 첫 번째 부지 준비. 우리가 뭐든 우리가 조성을 할 때는 이제 부지를 땅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경사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평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보호 대상 확인 및 관리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경공사를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보호 대상 요소를 확인하고 관리를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문화재, 기존 수목, 자연 생태계 등이 있다. 만약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사전에 적절한 보호 계획 및 실천이 요구된다라는 미리 이 부지에 우리가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많이 나오죠. 이럴 때 우리가 조성할 때는 항상 경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택지나 이렇게 큰 면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문화재 보호. 자, 공사 중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라는. 하다가 도자기라도 나오든지 뭐가 옛날 그게 유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문화재청에 연락을 해서 이렇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사실은 현장에서 이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작업이 중지되고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1년, 2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공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막 숨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법적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큰 부지나 이럴 때는 사전에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검토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간격으로 직사각형으로 쫙쫙 파보죠. 표토를 파서 문화재가 나올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천천히 파내는 거죠. 군데군데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문화재가 나온 거죠. 나와서 이제 발굴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전문 인력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문화재 하나하나씩 전부 다 발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세히 보이는 하나 모르겠는데 전부 다 미리 사전에 다 파봤죠. 파보고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존 수목의 보호, 우리 보호수가 있든지 노고수가 있든지 옛날에 시골에 보면 당산목이라고 있죠. 그 마을을 지키는 수목이다. 아주 큰 나무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계획이 있는데 그게 큰 수목이나 보호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야겠죠. 그렇죠. 요즘 그냥 마음대로 폐기도 못해요. 그렇죠. 이럴 때 기존 수목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공원 하나 만드는데 이런 큰 노고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이식도 아주 큰 나무들은 이식하기 힘들죠. 뿌리 돌림을 해서 상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보수로 이제 울타리도 세우고 기반 조성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펜스를 쫙 쳤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나무들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자연 생태계의 보호라고 있죠.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두꺼비 새끼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주 좀 오래된데 대구 수성구 쪽인가 두꺼비 이동 사건 길목 차단 해가지고 뉴스에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명 말하는 로드킬을 이런 거를 감안을 안 하고 그냥 도로를 막
먼저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꺼비들이 산란을 할 때는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알을 놓고 새끼들은 또 본능적으로 물가로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차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뭐 동물이든 뭐 우리 뭐 이런 곤충류들도 길을 생태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슈화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조성을 할 때는 전부 다 뭐 생태 통로 아니면 뭐 우리 수로라든지 이렇게 동식물들, 동물들, 파충류나 이런 곤충류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사전에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조물 및 기반 시설의 보호. 자, 구조물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보면 이제 보호 필름들 다 뭐 웬만해서 다 하죠. 왜? 휴대폰 보호를 하려고. 왜? 액정이 깨지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호를 하는데 우리 특히 조경공사나 토목공사에 하다 보면 집안에 뭐 관로를 묻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 우리 뭐 전기나 뭐 광케이블선이나 이제 전부 다 지상으로 안 하고 지중으로 밑으로 전부 다 묻었죠. 이럴 때 터파기를 할 때 관도 뭐 꿰먹고 선도 잘리고 그러면 막 뭐 정전도 되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묻을 때는 뭐 전기나 도시가스나 이렇게 묻을 때는 예전에는 막 그냥 묻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묻고 한 그 위에 뭐 30cm나 40cm 위에 이제 필름을 막 깔아요. 요 밑에 뭐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있다. 아니면 광케이블선이 있다.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막 파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훼손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들도 막 이렇게 묻을 때도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밑에 뭐 노란 띠가 있어요. 아, 안전 뭐가 지나가구나. 이렇게 요즘은 다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지작물의 제거, 뭐 구조물이라든지 기반 공급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66페이지 보면 재활용과 쓰레기의 처리 뭐 구조물 기반 공급 시설 한번 책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조경 재료의 재활용 뭐가 있겠습니까? 뭐 조경뿐만 아니고 토목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뭘 공을 조성한다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전부 다 없애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럼 지금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를 이제 폐기물로 예전에는 막 했는데 이거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계로 통해서 잘게 부숴가지고 우리 기반 조성하는데 우리 골재 같은 거 있죠? 혼합 골재 이런 거를 재생을 쓰는 거예요. 다시 폐 콘크리트를 파쇄를 해서 다시 기반 조성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분쇄기에 갈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골재를 이제 콘크리트로 큰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서 우리가 집안이나 이런 거를 다질 때 다시 재활용. 이제 우리 조경으로서 잇목 특히 나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그냥 막 목재로 바로 버리진 않죠. 그렇죠. 어떻게 우두칩이나 톱밥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예,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듯이 나무를 이게 파쇄기거든요. 파쇄기로 뭐 굵기도 조정이 돼요.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산책을 하든 뭐 등산로길에 깔든 이런 우두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파쇄를 하죠. 장비로 집어서 이제 원판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갈아요. 갈아서 여기저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대가 연달아 보이죠. 처음에 굵게 파쇄된 거를 다시 한 번 더 파쇄를 해서 저기에 넣어서 더 얇게 작게 이렇게 잇목들을
나무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페이지 66페이지 보면 우리 부지 준비 중에 재활용과 쓰레기의 처리, 조경 재료의 재활용 되어 있죠. 중간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교재. 재활용 가능한 재료들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 비용과 재활용 가치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조경 재료의 재활용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뭐 리사이클링이라고 많이 하죠. 재료나 자재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다시 계속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많이 인식이 많이 좀 좋아졌어요. 어떻게든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부지 배수 및 침식 방지 뭐 이건 교재를 좀 참고를 하셔서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6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시공 측량 있죠. 우리가 이제 부지 정리가 다 돼 있으면 뭘 만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요 자리에는 뭐 파고라가 들어선다든지 여기는 경계석 뭐 여기는 운동시설 여기는 뭐 안내간판 뭐 이렇게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에 우리 수업에 측량 수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위성 측량이나 뭐 광팍이나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학부 때 다닐 때도 나중에 뒤에 나올 거지만 평판 측량이라든지 이걸 학교 수업에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 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한번 측량도 해보고 하면 좋을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시고 본업에 들어가셨을 때 한번 접하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공되어야 할 조경 요소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해야 한다. 높낮이. 그렇죠. 그러나 시공 측량 방법은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간단한 공사일 경우 조경가가 직접 측량할 수 있으나 뭐 줄자나 뭐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볼 거예요. 복잡하고 대형 공사에서는 전문적인 측량사를 의한 시공 측량이 요구된다. 자, 측량 도구로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 공사할 경우 우리가 직접 측량하는 도구들은 자, 줄자 뭐 5m짜리 줄자도 있죠. 요래 한번 보면 잴 수 있죠. 10m짜리 줄자, 50m짜리 줄자, 100m짜리 줄자도 있어요.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시공해야 될 부지를 한번 거리를 직접 재볼 수 있는 도구들이죠. 그 다음에 레벨기죠. 레벨기는 뭐냐? 높낮이를 재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이 삼각대 발을 딱 맞춰서 좌우로 돌리고 좌우 높이로 해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죠? 1번 좌우 이렇게 돌려가면서 중간에 수포가 있어요. 3번은 높낮이 높이를 딱 보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이죠? 요 수평 요게 한가운데 원형 안에 딱 들어와야 평이 되는 거예요. 수평이 된 상태에서 높이를 이제 재는 겁니다. 이제 놀이터에 이제 기초를 묻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고 얼마 정도의 기초를 묻고 기둥을 이제 세우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높낮이를 보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저렇게 봤을 때 여기 우리 스타프라고 하는데 이게 한 5m짜리예요. 이 높이를 쫙 보면서 깊이가 내려갈수록 숫자는 올라가겠죠. 깊이가 낮을수록 숫자는 내려와요. 그게 이제 헷갈리는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이가 더 깊다라는 거죠. 그렇죠? 깊이가 덜 깊으면 숫자는 낮아지겠죠. 그거를 잘 인식만 하면 높낮이를 여러분도 충분히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높낮이를 잴 때 하는 게 레벨이다. 레벨기예요. 레벨기.
그 다음에 아주 옛날에 레벨기도 없고 뭐 할 때 평판 측량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봐서 멀리 있는 걸 줄자로 쭉 당겨가면서 일일이 도판에 그리는 거예요. 스케일 맞춰가지고 저때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뭐 엘리데이드 하고 추, 뭐 삼각, 도판 이래가 스케일로 직접 그리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기능사 시험도 있었어요. 실기 시험. 시간 내에 보고 직접 스케일 몇 대 몇으로 그려가지고 그러면 자격증도 주고 그랬어요. 요즘은 거의 안 쓰죠. 요즘은 기계가 원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안 쓰고 있어요. 저희 학부 때 이렇게 실습으로 직접 배우고 있었죠. 저 우측에 보는 학생은 줄자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있죠. 저희 학부 때 이렇게 해서 뭐 점수를 매기고 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트랜싯이라고 하는데 수평각과 수직각을 측량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평각을 측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죠. 트랜싯이라고. 요즘은 잘 안 써요. 이제 기계가 원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있구나라는 거 한번. 여기도 레벨기하고 똑같이 이제 수평을 잡고 그 가운데 지금 두 개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레벨기에 저렇게 원형으로 나와 있는 원형 안에 들어오고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게 좌우에 또 수평을 다 맞춰야 이제 측량이 가능한 거죠. 수평과 수직 이게 트랜싯이다라는 거죠. 이게 높이와 평 이 수치로 짝짝짝 나오죠. 트랜싯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탈 스테이션 우리가 이제 광파기라고 해요. 광파기 토탈 스테이션 광파기라고 하는데 요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각도와 거리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전자식 측량기이다라는 거죠. 이 전자로 좌우 뭐 높이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산발이 측량기하고 기계하고 그 다음에 광파기 여기에서 이 빛을 반사로 받아서 저 기계에다가 딱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쓰고 있죠. 두 사람이 2인 1조로 해야 돼요. 이렇게 광파기를 잡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광파기로 직접 빛을 반대로 반사로 받아가지고 측량하는 기계죠. 광파기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거리, 각, 높이 이걸 다 잴 수 있으니까 우리 트랜싯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2인 1조로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대세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위성 측량.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GPS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근처로 가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컴퓨터식 안으로 이렇게 기계 안으로 전부 다 먼저 정보를 입력을 해놔요. 해놓고 그 위치에 가서 그 데이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어느 각 지역이든 지금 보이시는데 이 지점의 좌표값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이 점이 요 점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떨어진 점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인공위성으로. 그렇죠. 이거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전에는 2인 1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GPS 측량은 한 사람만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위치 확인하고 그 근처에 가면 띡띡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이구나. 계획하기 전에. 잘 돼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위에 뭐 수풀이 많고 뭐가 막힌 특히 요즘은 아파트 사이사이에 인터넷이나 전자파들이 많기 때문에 위성 측량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광파기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죠. 요즘 위성 측량이 대세죠. 한 사람만 해서 바로 측량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GPS 측량. 그리고 요즘은 이건 아직 이제 좀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위성 측량으로
이 드론으로 측량하는 거 있죠. 이걸로 이제 점점 대세가 또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 드론으로 해서 뭐 카메라 촬영도 하지만 이제는 이걸로 측량까지 가능할 시대가 곧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측량을 하겠죠. 이런 이제 도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 위성 측량이나 이럴 때는 대형 공사에 있을 때 왜 우리가 길이가 길면 1km, 2km, 3km가 되는 데를 여기서 조금만 1cm만 털어줘도 끝으로 가면 각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밀 측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성 측량, GPS 측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페이지 70페이지 우리 시공 측량의 측량 기준점 확인 앞에서 제가 언급은 했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 현장에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수평 참조점 그러니까 기존에 대형 공사할 때 기존에 어디든 가면 그 측량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3개 이상 측량 기준점을 인계받고 그게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부지 조성하려면 도면이 나와 있겠죠. 그 데이터 값을 넣으면 기존에 근처에 가서 점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부지를 이제 조성할 때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의 측량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그 좌표점을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따서 우리 부지에 접목을 시켜요. 부지 근처에 제일 근처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 측량 공사 착수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부지 경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중요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근린공을 만드는데 먼저 테두리 부지가 어디에 경계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안에다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기본이다라는 거죠. 부지 경계 확정은 미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시공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재확인 및 시공을 위한 부지 확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설계할 때 미리 잡는데 이제 시공할 때는 이 점들이 뭐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72페이지 측량 방법 요거는 우리 교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의 결정 요것도 뭐 교재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의 결정 이것도 77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정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78페이지 잘 넘어가죠. 자, 정지 어떻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바를 정자에 땅지자죠. 땅을 바르게 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자 일반상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필요한 곳에 흙을 이동시키고 필요 없는 곳에 흙을 제거하기 위해 흙 깎기, 흙 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서를 위한 관로가 뭐 관을 묻든지 아니면 물이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텃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텃파기, 대메우기, 잔토 처리 등을 하게 되는 게 일반 우리가 정지 작업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이런 땅들이 있죠. 여기에 뭘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풀도 많이 나와 있고 높낮이도 안 맞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백호 우리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백호로 해서 이제 부지 정지를 하는 겁니다. 부지를 이렇게 쫙쫙 펴는 거죠. 이제 평평해졌죠. 근데 또 뭐 무조건 평평하게 만드는 게 정지가 아니고 우리가 도면상 경사로도 만들 수도 있고 단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다 정지 작업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를 쫙 이제 정지 작업을 했죠. 평평하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물을 좀 한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흙을 파내는 거죠. 텃파기 하는 거, 텃파기 이걸 흙을 파는 걸 텃파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호로 해서 텃파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7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지 작업의 고려사항 있죠. 정지 작업을 위해서는 흙의 양과 질, 얼마가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 과정, 기상 조건, 배수 조건,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뭐 지하 구조물이 뭐가 있으면 이걸 없애야 될지, 아니면 보호를 해야 될지, 그렇죠. 기존 식생보호 앞에서 우리 했죠. 뭐 문화재도 나올 수도 있고 기존의 노고수나 뭐 당산목이나 이런 보호수 같은 큰 나무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이런 고려사항들을 미리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우리 정지 작업의 준비 및 시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지 작업 과정은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사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절토, 성토 있죠.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봅시다. 자, 여기 절토, 성토가 있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아이고, 이걸로 해서 참 잘 안 나오네. 수평이 있고, 요가 이제 GL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흙을 평평하게, 지금 기존에 경사가 이렇게 딱 젖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GL이라는 요 높이로 이제 흙을, 만약 흙이라고 봅시다. 흙을 요 높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위에는 흙을 깎아내야 되겠죠. 깎아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렇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깎아낸다라는 거를 뭐 절토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 글자를 좀 적기거든요. 절로만 적어 놓을게요. 예, 깎아내는 것을 절토다라는 거. 그러면 이 깎아낸 흙을 어디에? 이 GL에 맞추려면 이제 여기에 이제 대메우기를 해야 되겠죠. 흙을 여기에다가 깎아낸 거를 여기에다가 메우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토다. 성토. 이거를 성만 적어 놓을게요. 이걸로 적으려니까 영 글자가 성토다라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는 절토, 쌓아 올리는 거는 성토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만 좀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텁하기, 아까 앞에 봤죠. 땅을 이제 파내는 거를 텁하기. 뭐 성토도 어떻게 보면 대메우기예요. 성토도 우리가 흙을 다시 넣는 것을 대메우기라는데 어떻게 보면 성토라는 개념하고 같죠. 대메우기. 그 다음에 잔토 처리, 운반되죠. 뭐 절토를 해서 성토를 했는데 그래도 흙이 남았다. 그러면 이 잔토입니다. 남아있는 흙들이 잔토가 되는 거죠. 이러면 뭐 흙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흙을 어떻게 처리하려면 밖으로 외부로 빼내든지 어디다 뭐 버리든지, 그러니까 잔토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마운딩 조성은 우리가 뭐 식재지가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좀 흙을 쌓아 올리는 것을 마운딩 처리라고 하죠. 이렇게 마운딩 처리. 여기다가 뭐 식재를 우리가 막 나무로도 막 심을 수도 있고, 왜 생육에 더 도움이 되라고 마운딩을 해서 우리 82페이지 하죠. 거기 보시면 그렇죠. 이게 이제 표토의 채취 보관 보건이다라는 표토 마운딩 조성. 이게 뭔가 한번 볼까요? 자연계에서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표토, 우리가 지면으로 눈에 보이는 그 표토 흙이죠. 30cm가 생성되려면 1000에서 1만 년이 걸릴 정도로 재생 속도가 느리므로 공사 시 반드시 표토를 채취하고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걸 왜 필요하냐?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목 이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 나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저쪽에 그대로 나무를 다른 곳에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생육하고 있었던 흙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식재하면 훨 도움이 되겠죠. 생육하는 데도 더 적응하는 데도 더 좋겠죠. 식물의 생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토들을 그대로 우리 공사하기 전에 미리 표토를 뭐 다른 데 보관했던가, 아니면 그 부지가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전부 다 흙을 옮겨 놓고 식재를 이식을 해주면 아무래도 같은 자리에 있다 보면 이 나무들이 생육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표토들을 특히 이식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흙들을 그대로 보관을 해서 그 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토를 채취하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표토의 채취, 보관, 복원 과정. 표층 식재를 이제 제거를 해야 돼. 긁어내야 되겠죠. 뭐 최소 3cm. 너무 깊게 내려가면 그 우리가 영양분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이 떨어지니까 보통 30cm를 우리가 표준으로 보는 거예요. 표층 식재의 제거.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표토의 채취 및 보관, 뭐 채취 구역의 선정, 채취 방법, 일반 채취법, 계단식 채취법, 표층 채취법,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 또 그 표토를 가지고 운반을 해서 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표토를 이제 다시 넣어서 복원을 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생육에 위해서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쪽에 뭐 여러분들 뭐 아시려나, 오시리아죠. 오시리아에 지금은 놀이동산이 들어섰을 거예요. 한 번씩 가 보셨을라나 모르겠네. 그 전에 있던 산이었죠. 여기 있던 나무들을 여기를 이제 거의 평지로 만들었죠. 기존에 있던 수목들을 이식을 하기 위해서 요 표토를 미리 다른 곳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표토를 제거하고 그 길을 이제 쫙 이제 토사가 유실되지 말라고 이제 다 덮어놨죠. 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한 거예요. 표토를 요 보이는 이 천막으로 딱 보관을 해놨죠. 싸서 표토를 운반을 하고 한 곳에다가 쫙 보관을 해놨어요. 자, 페이지 85페이지. 예. 조경 식재 기반이죠. 한번 봅시다. 조경 식재 기반은 조경 수목 및 초하류의 생육 기반으로서 자연 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일반 식재 기반, 자연 지반이 아닌 건축물, 옥상, 그러니까 우리 옥상 조경이죠. 지하 구조물 등 상부 등의 식재를 위한 인공 식재 기반. 요즘 아파트들은 전부 다 주차장이 밑으로 다 들어가죠. 요즘 그 위에 이제 조경을 하죠. 그게 이제 인공 식재 기반인 거죠. 이런 곳이. 자, 그리고 식물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으로 이루어진 식재를 위한 특수 식재 기반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어떤 기반을 조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일반 식재 기반 재료, 뭐 물리성, 화학성, 뭐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외부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 그럼 뭐 토양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성분이 있고 양질의 토양인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마사토라고 해서 다 좋다라고 했는데 마사는 또 우리 유기 성분이 조금 모자란 게 있어. 배수는 잘 돼도. 그리고 요즘은 좀 같이 섞인 그래 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서 좀 일반 흙도 같이 좀 섞인 게 더 좋다라는 조금 시대의 흐름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바뀌는 거죠. 또 그게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재 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토질을 개선을 시행한다. 뭐 우리가 사전에 기존에 있던 흙이 너무 안 좋다. 우리가 국가수나 이런 데 의뢰를 하거든요. 뭐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토양을 다시 뭐 인위적인 재료를 뭐 비료나 이런 걸로 해서 토양을 개량을 좀 시켜주고 식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는 뭐 나무만 심으면 다 잘 살겠지. 아니죠. 이제 토양, 지반이 얼마나 잘 좋은지 수목을 심었을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사전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외부 환경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공. 여기에 보면 여기도 우리가 시험에 필기 시험에 자격증 필기 시험에 좀 한 번씩 좀 나와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성상별 잔디 초본유 생존 채소 토심, 그러니까 생존이에요. 생육이 아니고 이 정도 토심에 그냥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깊이 토심이라는 거죠. 자연 토양은 15cm, 인공 토양은 10cm 이상 되는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의 자연 토심이라는 거죠. 생육 토심은 이제 생육은 자랄 수 있는, 클 수 있는 채소의 토심은 30cm 정도. 이 정도가 돼야 생육이 된다. 생존은 딱 그대로 죽지 않을 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높이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높이는 뭐 채소나 화초들 뭐 이런 게 있겠고, 소관목류 자연 토양은 3cm 이상, 인공 토양은 20cm, 생육 토심은 45cm 이상이 된 뭐 진달래, 철쭉, 회양목, 명자나무 뭐 이런 것 같은 관목류 있죠. 그렇죠. 뭐 자산원 뭐 이런 것들, 백철쭉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대관목류 뭐 생존 채소 토심은 45cm, 인공은 30cm, 생육 토심은 60cm 이상. 뭐 라일락이라든지 등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라일락 뭐 우리 일반 말하는 수수꽃다리예요. 수수꽃다리. 그다음에 청근성 뿌리가 좀 깊게 안 들어가는 식물들, 그렇죠. 교목류. 생존 채소 토심은 60cm 이상, 인공 토양도 60cm 이상. 그다음에 생육 채소 토심은 90cm, 1m 조금 안 되죠. 뭐 이런 청근성 교목류는 단풍나무, 목련, 향나무, 주목 등 이런 기타 등등. 그다음에 신근성 교목류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교목 90cm 이상, 인공 토양은 60cm 이상이 되는. 생육 채소 토심은 1.5m, 150cm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느티나무, 은행나무, 뭐 기타 뭐 소나무류 등 이런 것들은 채소, 생육 토심, 생존 채소 토심, 인공 토양일 때하고 자연 토양일 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페이지 86페이지에 두 번째로 인공 식재 기반, 기존에 있던 자연 지반이 아니고 인공 지반이 뭐 자연 지반이 아닌 건축물, 옥상, 지하 구조물, 상부 등의 식재 공사를 위한 인공 식재 기반 조성 공사에 적용한다라는 거.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옥상에도 적용을 많이 하죠. 그럴 때나 아니면 아파트를 요즘 지을 때는 뭐 전부 다 차는 지하로 다 내려가니까 그 위는 인공 지반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인공 지반을 이제 위에 뭐 토사를 넣고 막 이래 조경을 할 때, 식재를 할 때 이럴 때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 재료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사토, 그럼 여기는 피트모스라고 하는데 야자 껍데기 같은 거 있죠. 아주 가벼운 거. 인공토도 여기 인공토를 이게 펄라이트라는데 돌을 나노미터로 해서 뻥튀기 하듯이 막 부풀리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볍죠, 엄청. 그러니까 인공 지반 위에다가 토사나 토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량의 흙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인공토 보이죠? 하얀색, 그죠? 중간에 이제 펄라이트, 비트모스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마사도 흙을 일부 좀 채워놓고 이런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인공식재 기반을 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어떻게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인공지반에 그 다음에 물이 새면 안 되겠죠. 방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이쪽은 이제 건축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방수는. 그리고 배수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물은 항상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물은 흐르게끔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식재 토양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단면도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수, 물을 이제 줘야 될 곳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인공지반에 뭐 물이 나와야 물을 계속 줘야 식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식재 후 난 다음에 지주목, 특히 옥상이나 이런 데는 위에 올라가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나무가 도복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목으로 해서 견고하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시공 방법들이 있죠. 자, 89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특수 식재 기반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식물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인 쓰레기 매립지, 임해 매립지, 암지반 및 파쇄암, 성토지반, 저습지 등 식재 지역의 지반 처리에 적용한다. 이런 데가 특수 식재 기반지라 이런 거죠. 비근한 예로 우리 보면 어디 있죠? 부산에 옛날에 지금 해운대 수목원 있죠. 벌써 개장이 돼도 한참 됐는데 일부 뭐 개장은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조성은 다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은 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많이 조성이 됐어요. 처음에 이게 만든다고 할 때부터 저도 여기에 일부 공사를 투입을 좀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뭐 한 6년, 7년 전인가? 아니다, 10년이 넘었나? 좀 제법 오래 됐어요. 됐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전부 다 완전 오픈은 안 했어요. 뭐가 행정적인 것도 있고 뭐 경제적인 면도 있고 이래서 지금 계속 주변으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조성이 돼 있죠. 아주 뭐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뭐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되진 않았어요. 이런 기존에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 부산에 그렇다 할 만한 뭐 식물원이 없다 보니까 취지는 참 좋았는데 참 이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죠. 완벽하게 좀 빨리 좀 돼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좀 좋은 장소를 빨리 좀 제공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까지 지금 열심히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체육 시설도 만들고 있고 여러분도 뭐 시간 나면 한 번씩 가서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우리 조경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시민공원은 한 번씩은 다 가봤을 건데 요 해운대 수목원은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도 한번 가서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되고 기회 되면 한 번씩 보러 가신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데가 이제 특수 식재 기반이죠. 재료는 일반 식재 기반과 인공 식재 기반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쓰레기 매립지 식재 기반 조성 보면 우리 해운대 수목원 같은 이럴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쓰레기들을 집재한 그 내용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침출수가 막 물 같은 게 막 가스도 나오고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이제 방지하고 재활용할 가스는 또 한쪽에 또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안을 안정을 시키고 복토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합성 차수막 및 관부설 이런 뭐 쓰레기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좀 흘려 보내서 이게 다시 활용을 해야죠.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 발생 처리 시설, 아까 앞에 얘기했죠. 어떻게 나오는 이런 가스들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토, 흙을 많이 좀 쌓아줘야 우리가 식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겠죠. 조성이 되겠죠. 여기가 옛날에 우리 해운대 수목원의 조감도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하고 뭐 거의 뭐 좀 비슷하게 되긴 되는데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임해 매립지 식재 기반 조성. 우리 바닷가 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염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성을 해야 되고, 흙을 쌓아가고 바닷가다 보면 이제 바람도 세니까 방풍망 설치도 해요. 염분기가 많이 날라오니까. 그 다음에 토양에 있던 염분을 제거를 해줘야죠. 이런 뭐 비료들 염분 제거하는 것 비료도 있어요. 사실 토양하고 섞어서 이런. 그 다음에 물이 고이면 안 되는 데 있죠. 물이 안 고이게끔 배수 계획도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것도. 매립 성토로 인해서 집 침하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매립하다 보면 우리가 공국률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레벨이 1m 딱 쌓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집안이 점점 다져지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뭐 1m 이상 성토면 뭐 1.2m 정도 높이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미리 좀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수 관계 시설, 이제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배수 계획,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도 고이면 안 되니까 미리 이렇게 골재를 깔고 관을 묻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로 우리 저 암지반 및 파쇄암 성토 집안의 식재 기반 조정, 특수 우리 식재 기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흙을 쌓고 암지반에는 흙이 없으니까, 그렇죠. 흙을 이제 쌓아야 되고, 최소 뭐 생육 할 수 있는 높이가 1.5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교목, 그렇죠. 심근성 앞에 했죠. 식재 구덩이 파기 뭐 1.5m 이상. 그 다음에 뭐 배수 시설도 계획을 해야 되고, 그 토사 유실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습지에 매립 식재 기반 조성. 뭐 습지나 이런 데 물이 있으니까 물이 흘러나가도록 제일 먼저 여기는 배수 시설을 계획을 잘 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흙을 쌓고, 그리고 식재를 하려면 매립 성토의 최소 높이는 1.5m 이상은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식재가 가능하다. 이런 특수 식재 기반 등 조성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좀 요약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92페이지 봅시다. 가설 시설의 설치 있죠. 앞 시간에 이제 잠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가설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잠시 설치를 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공하고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그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상세히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설 시설은 조경 공사 기간 중 임시로 설치하여 공사를 완성할 목적으로 쓰이는 시설을 말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 철거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공사에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거죠. 가설 시설은 간혹 잘못된 인식에 의해 조잡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 환경 및 공사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공사 착수 전에 가설 시설에 대한 세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직접 가설 시설과 간접 가설 시설 등이 있죠. 자, 직접 가설 시설은 우리가 뭐 있는가 한번 봅시다. 공사용 도로. 이제 공사를 하려면 임시 도로가 필요하죠. 자재도 운반을 해야 되고 뭐 차들도 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력 및 급수, 뭐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규준틀. 이게 뭐냐? 뭐 공사의 그 우리 높이, 넓이, 뭐 수평, 뭐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표시하는 건데, 나중에 뒤에 제가 이미지와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규준 틀, 그다음에 비계, 제 옆구리 살 비계 이게 아니고 돼지 비계 그것도 아니고 이제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 임시 시설을 비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발이 뭐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많죠. 이것도 뒤에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 고정 뭐 하중이나 뭐 이런 하중 부분을 지지하기 위한 뭐 가설 시설인데 그걸 동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또 같이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간접 가설 시설은 실제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간접. 이거는 뭐 가설 건물, 현장 사무실, 공사가 대규모일 때는 현장 사무실 꾸려서 거기에서 서류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고, 숙소, 그다음에 뭐 시험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설 건물의 간접적인 가설 시설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가설 울타리. 요즘 뭐 비산먼지 때문에 공사 주변에 미리 펜스를 딱 치는 울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식장, 나무를 잠시 식재를 해놨다가 다시 정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 그다음에 가설 주차장, 뭐 직원들, 뭐 사람들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드는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런 주차장들. 그게 전부 다 간접 가설 시설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규준 틀이라고 하는데 이제 토목에서 주로 포장할 때 쓰이는 거예요. 저 높이가 이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보이는. 잠시만요. 봅시다. 이 화살표 이래 보이시려나? 하여튼 요 화살표. 이런 여기 노상, 보조기층, 기층, 표층, 여기는 남바고 맨 위에 뭐 남바고 이거는 이런 높이들을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정도 높이의 노상이 되고 이 정도 높이의 보조기층이 되고 이 정도 높이가 기층이 되고 뭐 표층이 된다. 임의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 높이가 정도 돼 있구나. 그럼 저 높이 뭐 성토를 쌓아야 되겠죠. 저게 마감이 되는구나.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이제 표를 수평도 잡고 우리가 뭐 벽돌을 쌓거나 뭐 이럴 때 실을 딱 튕겨 놓으면 미리 튕겨 놓죠.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규준 틀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규준 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봤던 비계라고 하죠. 우리 제 옆구리 비계가 아니고 비계.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가설 시설물이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건축에서 아파트 지을 때나 이럴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건데 요 발판 사이사이에 한번 봅시다. 발판 사이사이에 지금 사람 보이시죠? 왼쪽 그림에 요 위 이제 올라가서 사람이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막 여기 밟고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벽에 여기도 층층이 오른쪽 그림 보면 층층이 전부 다 가설 뭐 발판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죠. 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외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계라는 겁니다. 비계 아셨죠? 여기서 사람이 올라가서 안전하게 외관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발인 거죠. 동발이 뭐가 지금 요 우리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길게 받쳐 놓은 거 있죠. 길게 여러 가지 쇠로 된 거 오른쪽 봐도 이게 쭉쭉 이래 설치해 놨죠. 하중이나 이런 부분 가로 세로 전부 다 설치해 놨죠. 이렇게 이거를 위에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뭐 콘크리트를 치든 뭐 하든 하겠죠. 그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동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발이. 그렇죠. 그럼 이 위에 왼쪽 그림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이게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콘크리트나 이렇게 쳤을 때 이 형태를 나오게끔. 콘크리트는 어떻게 보면 뭐 액체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콘크리트를 부어서 양생, 즉 굳게 되면 고체가 되는 거죠. 그 틀을 형성해 주는 게 거푸집이라는 겁니다. 거푸집. 이거를 지지하고 받쳐주는 거는 동발이라는 거 하는 거고, 요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주고 틀을 만들어주는 거는 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두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 울타리. 우리 공사 현장에 위에 이제 보이는 여기 천막은 뭐 예를 들어 1m면 여기가 먼지들 날아가면 밖으로 나가지 마라 라고 해서 얇은 천으로 이렇게 쫙 방지해 놓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가설 울타리를 이제 안에 공사 현장도 보호할 겸 미관상 작업하는 게 보이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외관상에 뭐 예를 들어 뭐 홍보 문구나 이런 것도 같이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설 울타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설 사무실이라는 거죠.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에 뭐 사무실도 있고요. 뭐 1층에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시험실도 있고, 요 또 주차장도 보이죠. 이렇게 해놓은 게 간접 사무실.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획도 하고 꾸미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설 건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전부 다 가설 사무실에 들어간다. 가설 시설. 페이지 9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가설 창고라고 있죠. 가설 창고. 자, 여기 이 내용이 여러분들 또 라이센스 필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멘트 창고는 우리 가설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멘트 창고는 습기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시멘트는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게 되죠. 그러면 못 쓰게 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래서 만들 때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시멘트 창고 설치 시 주의사항. 자, 첫 번째, 바닥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게 하여 깔판을 깔고 그 위에 비닐이나 아스팔트 루핑과 같은 방습 시트를 깐다. 그래서 이제 습한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바닥에 넣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파레트나 그러니까 뭐 구조물 위에다가 시멘트를 재야 된다,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변에 배수 도랑을 두고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비가 못 들어오도록,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방풍을 하고 공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구부를 최소화한다. 좀 작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시멘트의 사용은 먼저 반입된 것부터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차례대로 먼저 쓰라라는 거죠. 너무 오래 또 하면 굳어버리면 못 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멘트를 쌓는 높이는 뭐 13포대로 하고 재 올리는 포대수를 보통 10개에서 15포대인데 기준은 13포대 이상 쌓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포개가지고 올릴 때. 장기간 쌓아두는 것은 7포 이상 같이 적재하지 말고 보통 1제곱미터당 쌓기는 30에서 50포대로 정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 창고의 필요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알아둬야 된다. 어떤 공식이냐 볼까요? 자, 시멘트 창고 필요 면적 A는 이제 저장할 면적이에요. 면적은 뭡니까? 답은 면적을 하게 되면 면적은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면적은 제곱미터예요. 그렇죠. A가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은 단위는 제곱미터다 라는 거죠. 공식이 0.4 곱하기 스몰 n분의 대문자 n이다 라는 거. 자, 스몰 n은 뭡니까? 여기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단수. 아까 앞에 기존에 뭐 13포 이상 쌓지 마라 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래 저장할 때는 7포대 이상 재지 마라.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이런 조건부가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N은 요 위에 대문자 N은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내가 몇 포를 저장할지 그 양인 거죠. 기본적으로 뭐 시멘트 한 포가 뭐 폭이 40, 높이는 뭐 10에서 15cm고 길이는 60cm 정도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시멘트 한 포가 몇 킬로그램인지는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시멘트 한 포가 40kg이에요. 40kg.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시멘트 한 포가 40kg이다 라는 거. 40kg. 이 공식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는 0.4 곱하기 스몰 n분의 대문자 n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예제. 시멘트가 각각 600포, 900포, 2400포가 있다.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시멘트 창고 면적은 얼마나 필요한가? 단, 쌓기 단수는 12단이다 라는 거예요. 12단. 스몰 n 값을 구해줬죠. 그렇죠. 원래는 뭐 규격 더 이게 있는데 우리는 전체 면적을 그냥 구해봅시다. 전체 면적을. 공식이 뭐였죠? 우리 A는 0.4 곱하기 스몰 n분의 대문자 n이었죠. 자, 600포 먼저 구해볼까요? 바로 있죠. A는 0.4 곱하기 몇 단? 12단. 스몰 n 값 얘기해줬죠. 그 위에 몇 포? 600포. 하면 20제곱미터다. 자, 제가 뭐 적산할 때도 우리 수업 들었던 사람도 몇 명 있지만 항상 단위 풀이 과정에서 쭉 나오고 값을 구할 때는 단위는 괄호를 치야 되는 거죠. 우리 기본 수학의 가장 기본이죠. 근데 잘 안 해요. 애들이, 학생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문제를 풀고 값이 나왔을 때는 괄호를 항상 단위하고 괄호를 쳐줘야 돼요. 그런데 답만 정확하게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괄호를 빼면 되죠. 이렇게 20제곱미터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서 괜히 막 빨리 풀고 이제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일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을 중시를 하자라는 거죠.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00포. 똑같죠? 이렇게 하면 30제곱미터, 30의 배가 이제 면적이 나온다. 2400포는 똑같죠? 8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면적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몇 단 쌓아가지고 그러면 창고 면적이 얼마 정도는 돼야 시멘트를 이렇게 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면적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예, 이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이제 건설기계 나오죠. 계속 저도 모니터만 보고 뭐 좀 우리가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 뭐 이렇게 재미난 얘기도 하고 어서 이게 뭐 얼굴을 서로 보면서 하면 참 괜찮은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수업만 책만 보고 이 교재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저도 많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상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혼자 막 떠들고 혼자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힘도 들고 사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보강은 해야 되니까 그래야 진도 우리 이번 학기를 해야 되지만 이 연휴 기간에 또 여러분들도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웃자돈동 하여튼 이번 뭐 휴일 연휴 동안 잘 보내시고 우리는 10월 17일 날 보는 걸로 한번 하시죠. 저도 참 불편합니다. 지루하고 머리도 아프고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죠. 그렇죠? 자, 봅시다.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작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비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사의 규모,
작업 능률, 공사 기간, 시공 방법, 그리고 현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화 시공을 수행하면 신속하고 정확하며 경제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이 기계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인력으로 다 했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조경 제일 많이 쓰는 자재가 백호우죠. 백호. 그렇죠? 포크레인. 그다음에 뭐 크레인, 뭐 기타 등등 롤러 뭐 여러 가지가 지금은 기계들이 원체 잘 나와 있어서 인력으로 하기보다는 기계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충분히 잘 맞는 기계를 사용만 잘하면 그만큼 능률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자, 기계화 시공의 특징은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장점은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공사의 품질이 향상된다.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 시 공사비가 절감이 된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인력으로 불가능한 공사를 처리할 수 있다. 사람이 들 수 있는 한계가 뭐 기본 뭐 남자 성인으로 봤을 때 80kg라 보면 뭐 우리가 장비로 이용해서 기계로 이용해서 하면 뭐 1톤, 2톤도 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훨 능률적이죠. 그다음에 안전 사고가 감소됐다. 뭐 인력으로 하다 보면 다치는 게 있지만 기계로 이제 하다 보면 오히려 뭐 사람이 좀 덜 다칠 수는 있는데 한번 다치면 큰 사고가 나요. 기계 옆에서 있다가 오히려 인력끼리 이래 있으면 좀 이제 다치는 강도가 좀 약하다고 보면 기계는 한번 다치면 크게 다쳐요. 이런 뭐 단점도 있긴 있어요. 자, 단점만 봅시다. 기계 구입과 관리 비용이 많다. 그렇겠죠. 한번 쓸 때 지금 단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물가가. 우리 백호 하나 하루에 지금 하루 쓰는 게 한 60만 원, 70만 원 하니까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다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숙련된 운전자와 관리자가 필요하다. 미숙한 자인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고나 이런 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의 시공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가 있다. 작은데 장비가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증가한다. 인력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다음에 기계 부분, 부품, 연료,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과 단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건설기기의 작업 능력. 이거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조경 적산 실무가 있거든요. 이제 3학년, 보통 3학년 분들이 많이 듣는데 그 적산에서 본격적으로 할 내용들인데 우리 시공학을 맛만 봅시다. 뭐 이런 게 있구나. 네, 거기는 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이런 기계화 시공에 대한 시간당 얼마를 작업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시공학 때 하면 머리 아프겠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뵐 수 있을라는 모르겠지만 운이 좋으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 전문적으로 한번 접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좀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봅시다. 작업 능력을 계산하는 이론식은 각 기계의 시간당 작업 양이며 공정과 작업 목적에 따라서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 기계마다. 그리고 시간당 작업량은 다음 기본식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 기계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변형하여 적용한다. 조금씩 바뀐다. 어떤 기계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내용을 한번 잠시 봅시다. Q는 대문자 Q는 N 곱하기 스몰 q 곱하기 F 곱하기 E다라는 거예요. 그럼 Q가 뭡니까? 시간당 작업량이에요. 시간당 작업량이 세제곱일 수도 있고 톤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당. HR이 시간이죠. 시간당 몇 세제곱미터를 작업하는지, 시간당 몇 톤을 할 수 있는지라는 거예요. 스몰 n은
시간당 작업 사이클 수예요. 뭐 예를 들어 1시간에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는가 사이클. 그런 뜻이죠. 자, 스몰 Q는 1회 작업 사이클당 표준 작업량이에요. 우리는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는데 한 번 작업 사이클이 얼마가 되는지 한 번 움직였을 때 그것도 단위는 세제곱미터나 톤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F는 최적 환산 계수죠. 자, 우리가 골재나 뭐 흙이나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흙을 우리가 터파기를 절토를 하게 되면 이 흙들이 공국률이 생기죠.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죠. 이거를 운반을 해서 성토를 내요. 성토를 하고 다시면 공국률이 줄어들죠. 그럼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최적 환산 계수예요. 부피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E는 작업 효율이라는. 여기에 작업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양호한 데인지, 보통인지, 불량인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Q는 NQFE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당 작업량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좀 도움 시간당 작업량 뭐 Q는 우리 교재에 있죠. 뭐 불도저나 셔플, 뭐 굴삭기 뭐 이런 것들 시간당 작업량 Q 그렇죠. 그 다음에 불도저 우리 어떤 건지 눈으로만 좀 이거 놓자라는 거예요. 이 장비가 불도저구나라는 거. 불이 영어로 황소라는 뜻이거든요. 도저는 자는 사람이에요. 이 기계가 나오는 바람에 그전에는 소들이 뭐 밭을 일구고 메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 장비가 딱 나오니까 이제 황소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불도저예요. 불도저. 이 장비가 불도저예요. 불도저. 이렇게 황소들이 잠을 잔다 이래가지고 이 기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소들이 할 일이 없다 이제 뭐 이런 뜻으로 붙여놓은 게 불도저예요. 일반적인 곳에 흔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큰 공사나 대규모 공사일 때 한 번씩 이제 쓰는 장비예요. 우리 조경 쪽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스팔트 피니셔 주로 토목에 쓰는데 여기 보이는 게 아스팔트를 깔고 그 위에 우리 일반 도로 달리는 데 있죠. 거의 뭐 검게 나오죠. 그게 이제 이 기계로 큰 기계 보이죠. 이 기계가 봅시다. 이 기계가 아스팔트 피니셔라는 거예요. 쫙 넓게 해가지고 아스팔트를 부으면 쭉 깔고 나가죠. 그리고 다지면 이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모터 그레이더라고 해요. 그레이더. 땅을 평평하게 펴는 작업을 하는 게 이 그레이더예요. 뭐 운동장이나 넓은 광장이나 이럴 때 평평하게 펴는 작업을 할 때 쓰는 게 그레이더라는 거예요. 그레이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봤죠. 뭐 골재 파쇄하는 거,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골재 재생산 플랜트라고 하는데 골재를 파쇄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인 거죠. 뭐 이렇게 백호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미리 한번 조금 알아두면 다음은 우리 시간당 싶어요. 작업 사이클 수 스몰 n 있었죠. 스몰 n 그렇죠. Q는 NQFE라고 했는데 거기에 n 여기에 n은 보면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적산 때 그때는 할 거니까 n은 cm분의 60분 분이죠. 분 또는 n은 cm 요 색깔 초죠. 초 맞죠? 초로 나올 때는 1시간을 분으로 초로 나누면 3600초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기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cm분의 60분이 될 수도 있고 cm분의 3600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n이 그 기계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적산 들었던 분한테 대면 수업했으면 제가 바로 물어봤을 건데 이거는 우리 적산 기회가 되면 그때 상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CM은 1회 사이클 시간이라는 거, 기계의 주행 속도나 작업 속도에 따라서 분 또는 초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몰 Q 1회 사이클 표준 작업량, 뭐 버킷이나 덤프 용량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점점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요거죠. 최적 환산 계수,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 최적 환산 계수, 그 우리 최적 변화율 F, 스몰 F 있었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접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루즈, 뭐 지루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흐트러진 상태를 루즈라고 해요. 루즈. 그래서 루즈의 L 값을 여기 L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자연 상태의 최적분에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을 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연 상태에서 터파기를 하거나 아니면 절투를 했을 때 그 상태의 흙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자, 물어보면 어떤 상태가 돼요? 부피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올라가겠죠. 그렇죠. 왜? 이제 흙을 건드렸으니까 공급률이 생기니까 최적은 더 늘어날 겁니다. 부피가. 그게 흐트러진 상태예요. 자, 반대로 컴팩트, 다져진, 이런 뜻이죠. 앞으로 C로 표현할 겁니다. 흐트러진 건 L로 표시할 거고, C는 컴팩트, 다져진 상태. 자, 그냥 우리 자연 상태 분의 다져진 상태죠. 그러면 최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겠죠. 다지니까 공급률이 있던 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개념만 알고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은 자연 상태가 기본이 있을 때 최적은 어떻게 돼요? 부피는 늘어나죠. 그리고 자연 상태 흙에서 뭐 기계든 뭘로 해야 다졌어요. 부피는 최적은 줄어들겠죠. 이 개념만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 될 거. L은 루즈, 흐트러진 상태. C는 컴팩트, 다져진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앞에서 했던 거 같이 봅시다. 다져진 상태, 흐트러진 상태. 이렇게 나와 있죠. 금방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할 거. 기준이 되는 스몰 q. 기준이. 지금 내 기준이 자연 상태 토양인지, 흐트러진 상태 토양인지, 다져진 후의 토양인지. 기준.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대문자 Q라고 보자라는 거. 구하는 게 자연 상태의 토양일지, 흐트러진 상태의 토양일지, 다져진 후의 토양인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준이 되는 자연 상태의 토양에서 뭘 구하려고? 여기 자연 상태의 토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 토양분의 자연 상태 토양이죠. 그럼 1이죠. 1. 그렇죠? 자, 기준이 되는 상태가 자연 상태 토양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흐트러진 상태, 여기 토양이에요. 그럼 뭡니까? 1분의 L이니까 L입니다. 흐트러진 상태. 근데 값은 모르겠지만 자연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 토양은 최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0.1이든 0.0001이든 부피는 늘어날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자연 상태 토양이 다져진 후에 토양을 구하려면 1분의 C죠. 그러니까 C인 거예요. 그럼 최적은 줄어들겠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가자라는 거. 그러면 딱 보니까 알겠죠.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내려가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는 분자로 올라가는 거. 그렇죠. 이거 하나 봅시다. 밑에 거. 기준이 흐트러진 상태예요. 흐트러진 상태니까 전부 다 분모로 내려가는구나.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분자로 올라가잖아요. 분자로. 그러면 흐트러진 상태 토양에서 자연 상태 토양을 구하려면 L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흐트러진 상태 토양에서 흐트러진 상태 1이죠. 흐트러진 상태의 기준이 뭘? 다져진 상태의 토양을 구하려면 L분의 C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흐트러진 상태 토양에서 다져진 후에 토양을 구하려면 부피는 줄어들 겁니다. 뭐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미리 사전에 알고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져진 후에 토양이 기준일 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상태 토양 여기 C분의 1이다 라는 거. 뭡니까?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가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분자로 올리자 라는 거예요. 자, 다져진 후에 토양에서 흐트러진 상태의 토양을 구하려면 C분의 L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쉬운데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예제로 한번 봅시다. 자연상태의 토양이 3,000세제곱미터를 굴착하였다. 부피가 세제곱미터죠. 그렇죠? L은 뭡니까? 루즈, 흐트러진 상태. L 값이 1.2예요. C는 컴팩트, 다져진 상태이죠. 0.87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로 주어졌어요. 자연상태 토양 3,000세제곱미터를 굴착하였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였죠? 흐트러진 상태의 토양은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자연상태 토양에서 구하고자 하는 흐트러진 상태 토양은 3,000세제곱미터보다는 부피가 늘어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흐트러지니까 공분율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자연상태죠. 여기 자연상태 토양이죠. 기준이. 구하고자 하는 거는 흐트러진 상태예요. 흐트러진 상태. 그럼 뭡니까? 1분의 L이니까 L이죠. L. 여기. 그냥 곱해주면 돼요. L 값이 1.2라고 그랬죠. 봅시다. 3,000세제곱미터 곱하기 1.2는 3,600세제곱미터가 된다. 흐트러진 상태. 600세제곱미터 양이 더 나오네. 흙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자 이제 반대로 다져진 상태의 토양은 얼마인가? 기준이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기준이 자연상태 토양이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다져진 상태죠. C죠. C. 그렇죠. C. 3,000세제곱미터 곱하기 위에 C 값이 0.87 주어졌죠. 0.8은 2,610세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피와 흙량을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량 산출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꼭 좀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또 한번 예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흐트러진 상태 토양 4,000세제곱미터를 굴착하였다. L 값이 1.2, C 값이 0.8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 상태의 굴착량은 얼마인가? 자, 기준이 되는 게 뭐였죠? 흐트러진 상태 토양이었죠. 기준이 여기 있네. 흐트러진 상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 상태의 굴착량. 자연 상태 어디? 여기 있네. L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L분의 1. 봅시다. 흐트러진 상태 토양에서 자연 상태 토양 L분의 1이죠. 그러면 4,000세제곱미터에서 1.2분의 1 하면 3,333.333 수란소수가 나올 건데 뭐 셋째짜리에서 뭐 반올림 하든지 뭐 이것도 나중에 주어질 거예요. 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 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었죠. 부피가. 그렇죠? 흐트러진 상태에서 자연 상태 토양을 구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토할 수 있는 토양은 얼마인가? 이 성토는 어떻게 해다는 거예요? 쌓아 올렸으면 흐트러진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성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지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 우리가 뭐 수량 산출이나 이런 건 성토를 했다 이러면 무조건 다집니다. 다져. 그래서 성토라는 단어가 딱 이제 나오면 다져진 상태구나. 다져진 상태. 그냥 앞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뭐 물가 정보나 물가 자료에 나와요. 성토한다면 항상 다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완셋입니다. 세트예요. 그래서 성토란 말은 무조건 다져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뭐죠? 흐트러진 상태죠. 흐트러진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성토할 수 있는 토양은 다져진 상태죠. 죄송합니다. 자, L분의 C죠. L분의 C. 여기 있네. L분의 C. 그럼 답 나오죠? 그렇죠? 4,000 세제곱미터 곱하기 L이 1.2였고 C는 0.8이었죠. 0.8. 그러니까 2666.666 뭐 이 나오는데 그래서 반올림해서 2.67이 되는 거죠.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이걸 냈다 이러면 충분히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조금만 신경만 쓰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니까 관심만 조금 더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효율 E라는 거죠. 작업 효율, 우리 공식에 작업 효율은 현장의 지형 상태, 운반로, 흙의 종류, 함수비 등 현장 작업 능력과 기계의 상태, 공사 규모, 시공 방법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작업 시간율, 즉 가동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계와 시공의 뭐 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기계들이 어떤 건지 한 번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한번 눈으로 어떤 기계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뭐 페이지 우리 101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의 분류 나와 있죠. 거기에도 뭐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교재는 이런 장비들을 기계 장비들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뭐다? 로더다. 로더. 짐을 싣고 옮기고 부리고 하는 장비. 로더예요. 로더. 우리가 이렇게 막 골재나 흙이나 이렇게 담아서 목적지에 운반도 되고 어디에 적재도 할 수 있는 장비죠. 로더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조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백호우라고 해요. 백호우.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앞에 이빨처럼 포크처럼 생겼다 그래요.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포크레인.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포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백호우입니다. 백호우. 뒤에서 팔이 나간다. 백호우. 팔이 나간다 해서 백호우예요. 백호우. 그 다음에 앞에 봤죠. 불도저. 황소가 잠을 잔다. 이 기계가 나오는 바람에 황소가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불도저예요. 그 다음에 앞에 봤죠. 모터 그레이더 평평한 평탄 작업을 하는데 쓰이는 기계다. 그레이더. 그 다음에 운반하는 기계로서는 덤프 트럭. 덤프. 버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덤프. 이 적재함 위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목적지에 필요한 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덤프 트럭이라고 하죠. 덤프. 뭐 1톤, 2.5톤, 5톤, 10톤, 뭐 25톤, 뭐 많이 있죠. 15톤도 있고 용량에 따라서 이거를 덤프라고 하는 겁니다. 덤프.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흔히 좀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게차죠. 지게차. 물건을 적재도 하고 일반 장소에다가 운반하는 기계죠. 지게차. 그 다음에 크레인. 뭐 영어로 뭡니까? 뭐 학이란 뜻이에요. 학. 크레인. 요건 뭐 중기 소운반하고 할 때 여기 또 크레인 있죠. 이렇게 기중기. 뭐 무거운 물건을 우리 옥상이나 뭐 이런데 높은데 뭐 옮길 때 뭐 이럴 때 주로 많이 쓰이죠. 크레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씩 좀 알아보면 뭐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보고는 모릅니다.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짐기계 롤러죠. 롤러 10톤 롤러입니다. 이 보통 토목에도 많이 쓰이지만 조경에도 씁니다. 포장을 면을 다질 때 쓰는 롤러죠. 롤러. 그 다음에 이게 1톤 롤러예요.
인력이 이 뒤에서 잡아서 막 끌고 다니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콤팩트 다지는 기계, 콤팩트 경계석이나 뭐 이렇게 놓을 때 집안을 다질 때 필요한 기계 등 이게 이제 컴팩트라는 거예요. 컴팩트. 그 다음에 천공기 우리 주로 뭐 토목에서 많이 쓰이지만 조경에는 거의 안 씁니다. 사실은 거의 안 써요. 이 뭐 밑에 집안을 뚫고 할 때 천공기 그렇죠? 이게 막 뚫고 할 때 오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항타기 우리 터널이나 밑에 막 뚫는 거 있죠. 뭐 이런 건 항타기라고 합니다. 항타기 이런 장비들이 있다라는 거 눈에만 좀 익혀두시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이 백호 있죠. 백호 포크레인 이 흙을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절토를 해서 그렇죠? 여기에 덤프 트럭에 싣고 있죠. 그러면 덤프 트럭은 목적지에다가 원하는 데다가 흙을 부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건설 기계 내년에 운 좋으면 우리 백호로 해서 덤프 트럭이 운반을 해서 시간당 작업량이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눈여겨 그냥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꼭 자꾸 좀 봐야 돼요. 봐야 눈에 들어오지.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이미지로만 봐서 한 번 보고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눈에도 좀 익혀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수목 굴치기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막 뭐 로봇 같이 생겨서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전에는 외국에 좀 썼는데 땅이 넓고 평평한 데는 참 좋은데 우리나라 지형에는 뭐 거의 경사가 많고 산이 많으니까 잘 안 쓰긴 안 쓰는데 그래도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펴가지고 우리가 맞는 곳에 굴치를 해서 바로 싣고 나가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백호에다가 앞에 날을 달아서 이렇게 바로 굴치하는 거죠. 그런데 뭐 장단점은 시간하고 비용은 아주 절감이 되는데 이렇게 기계로 막 파다 보니까 뿌리 근에 피해를 너무 많이 입혀서 고사가 자주 된다, 잘 된다라는 말도 있긴 있어요. 아직 검증되진 않았지만 뭐 이런 편리한 기계들이 계속 개발되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는 전부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3장의 공정별 조경 공사에 들어갈 건데, 아유, 뭐 한 2시간 좀 가까이 이제 녹음이 되는데, 아유, 우짜돈동 장시간 동안.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수업이다 보니까 잘 듣고 시청하시고 보시고 명절 아래 또 연휴가 기니까 좀 시험시험 짬짬이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시청 후에 본인들 출석 체크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출석 그 기록을 하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뭐 손해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기계 데이터상으로 보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짜돈동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는 10월 17일 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